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교권 강화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교육위 관사인 이태규 의원 등이 또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합니다. 회의에서는 교권 침해 방지와 교권 지위 회복을 위한 학생 인권조례 개정 문제와 함께 중대한 교실 내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방안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33살 조모 씨가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조 씨는 원래 어제 사이코패스 검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감정이 복잡하다면서 돌연 거부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또 앞서 의뢰했던 조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범행 전 마트에서 흉기를 훔친 점 등을 볼 때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모레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어젯밤 서울 장안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급히 대피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롯데월드 타워에서는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로 경찰 특공대까지 동원됐는데 허위 신고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임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희뿌연 연기가 들어찬 건물 복도. 조명이 켜져 있어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바닥에는 진화 작업에 쓰였던 물이 흥건하게 고였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서울 장안동에 있는 21층짜리 오피스텔 7층 사무실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한밤중에 주민 10여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강원 원주시에 있는 2층 상가에서도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상가 2층 독서실에 있던 7명이 대피했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 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신고를 했고 연기가 난다고.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 경상 단순 연기 흡입 학생들 4명 병원에 이송했습니다. 차량이 빼곡하게 들어찬 주차장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아 오릅니다. 승용차를 뒤덮을 정도로 매서운 불길에 소화기를 쏴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젯밤 9시쯤 경남 진주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에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옆에 있던 SUV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차량 2대가 탔습니다. 다행히 화재가 발생했었는데요. 다른 사람이 불을 지른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서울 신천동 롯데월드타워 100층 호텔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이용객 30여 명이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경찰 특공대까지 나서 1시간 동안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허위 신고에 무게를 두고 신고자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제 오후 전남 해남군 두륜산에선 산 위에서 탑승장으로 내려오던 케이블카가 갑자기 멈춰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탑승객 등 30여 명이 2시간여 만에 구조됐는데 60대 여성이 고혈압 등 이상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5회 연속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7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보다 0.1%포인트 내려 1.4%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1분기 반도체 실적이 부진했고 중국 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저조했던 영향으로 보입니다. IMF는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은 2.4%로 동결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앞두고 뉴욕 유가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89센트 오른 배럴당 79달러 63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 4월 18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최근 미국의 긴축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전망과 함께 경기 연착륙 기대가 높아지면서 유가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관측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법리적 책임이 없다고 보고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반년 넘게 시간을 끌고 있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으로 사실상 윗선 수사를 마무리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말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을 수사한 경찰. 지난 1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가장 윗선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여기에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을 위반했거나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저버렸다고 보긴 어렵다며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김서울 청장의 기소 여부를 반년이 넘어가도록 결정짓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검 수사팀과 대검찰청이 김서울 청장의 기소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헌재 선고 결과를 지켜보고 김서울 청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지으려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신경 안 쓸 수는 없겠지. 거의 비슷한 라인으로 볼 수 있잖아요. 제대로 대응했는 게 문제가 되는 사안이니까 형사법적인 책임을 묻는 게 맞느냐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이에 따라 검찰도 조만간 김서울 청장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고 이태원 참사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이 장관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만큼 검찰 역시 김서울 청장의 불기소 처분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예측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일을 갖고서 예측을 못했다는 이유로 과실 책임을 묻는다는 건 법에는 반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불기소가 될 거고요. 앞서 지난 1월 구속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박혜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은 더딘 재판 진행에 모두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입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후 8개월이 넘게 흘렀지만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헌재가 참사 최고 책임자인 이 장관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가족들은 오늘 선고 결정이 너무 참담하고 너무 아픕니다. 우리는 지난 2022년 10월 29일에 그 참담했던 아픔을 오늘 또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정부 수장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의 장들은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어떠한 문제를 일으켜도 그들은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실무에서 고생하는 실무자들만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위에 군림하고 명령하는 자들은 절대 책임을 지지 않고 그들의 권력을 유지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거야의 탄핵 소추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탄핵 소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탄핵 소추와 같은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도 이 장관에 대한 헌재 탄핵 심판 결정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거대 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어제 헌재 선고 직후 SNS에 올린 글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국회에서의 논의 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어제 수해 복구 지원 활동 뒤 기자들과 만나 헌재 결정이 파면에 이르지 않았지만 책임져야 할 일은 분명히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수해 골프로 논란이 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이르면 오늘 결정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오늘 오후 5시 당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홍 시장의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윤리위는 홍 시장의 소명을 직접 듣겠다며 출석을 요청한 상태인데 애초 오늘까지 수해 복구 봉사를 계획했던 홍 시장은 일단 관련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 추가로 가상자산을 신고한 의원들이 알려졌는데 국민의힘이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신고 내역과 관련한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였는데 야권에선 여권 핵심인 권 장관을 의식한 거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보도에 김경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 자문위가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신고 내역을 언론에 공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남국 의원 외에 추가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여야 의원들의 명단이 보도된 걸 문제 삼은 겁니다. 자문위 일부 인사가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어겼다며 당 차원에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지켜야 될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법 위반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내용을 언론에 흘려 징계 논의가 진행 중인 김남국 의원을 살리기 위해 물타기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마음대로 누설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물타기 해가지고 김남국 의원 제명을 막으려고 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정치입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자문위가 공개한 명단에 포함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라는 야당 요구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적반하장, 내로남불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공직자가 사익을 추구해 이해 충돌이 의심된다는 점에서 권 장관과 김남국 의원 사례의 본질은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여권 핵심인 권 장관을 보호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이런 식으로 고소고발을 통해 가지고 위축을 시키겠다? 국민의힘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한 발 더 나아가 여당이 권 장관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지 않으면 직접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권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 거래는 10건 미만이며 업무 중 거래는 없었다. 의원 시절에도 업무 시간 이전의 예약 거래다라며 아무 말 대잔치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장관은 장관 업무 시간에 거래한 적이 없고 3, 4천만 원 정도 투자한 것을 두고 거래 횟수를 곱해 야당이 공세에 나선 거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신경전이 팽팽한 가운데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의 징계 논의에 이번 논란이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수사준칙 개정을 추진해온 법무부가 경찰의 수사 종결권 축소와 검찰 수사 권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사실상 최종안을 낸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최근 실무 단계 협의를 모두 마치고 조율된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준칙 개정안에는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사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실상 경찰 결정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25 전쟁 정전 기념일 70주년인 7월 27일 앞두고 참배 등 공개 활동에 나섰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어제 조국 해방전쟁 참전 열사묘를 찾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은 7.27의 기적은 애국 위협의 승리인 동시에 미제 패배를 안기고 새로운 세계대전을 막아낸 인류사적 대승리라며 영웅 정신을 계승해 나갈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원히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정전기념일 행사를 크게 준비하는 가운데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군사대표단은 어제 평양에 도착했다고 통신이 전했습니다. 대규모 반대 시위에도 이스라엘 우파 정부가 사법부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의 반발 속에 주요 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했고 시위대도 이대로 물러서지는 않을 기세입니다. 보도에 황보연 기자입니다.
성난 시위대가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 중심가를 가득 메웠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우파 연합 여당이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자 항의하기 위해 쏟아져 나온 겁니다. 법안 통과로 이제 사법부는 행정부의 주요 결정에 사실상 관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를 전하는 주요 신문 1면은 온통 검은색으로 뒤덮였습니다. 한 노동자 단체 명의로 된 광고인데 하단에는 이스라엘 민주주의 암흑기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I think it's a very dark day for the state of Israel, and I think the country that we know and love has changed for the worst. 몇 날 며칠을 노숙하며 저항해왔던 시위대는 일단 텐트를 걷어냈습니다. 밤새 반대 구호로 들썩이던 거리도 언뜻 평온을 되찾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반년 넘게 이어져 온 국민적 저항이 여기서 끝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We're gonna fight until the end, until this country is gonna be normal and not crazy. 에후드 올메르트 전 이스라엘 총리는 시민 불복종, 즉 내전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ולעשות את זה בסבב השיחות בפגרה ולהגיע להסכם כולל על הכל, ואם צריך אנחנו נוסיף עוד זמן עד סוף נובמבר. זה די ויותר זמן להגיע להסכם על הכל. 네타냐후 총리는 야당과 협상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은 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한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위헌 심사를 대법원에 청구했고 이스라엘 최대 노동단체는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우파연합 정권은 한술 더 떠 대법원 결정을 의회가 아예 뒤집게 하는 법안까지 예고하면서 사법부 무력화 법안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7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텅 빈 해수욕장, 빗물에 쓸려간 피서 특수. 지금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이긴 하지만 주말에 또 비 예보가 돼 있는데 지금 휴가철 특수를 좀 노렸던 상인들이 좀 울상이죠. 그렇습니다. 네. 경향신문에는 폭우로 인해서 상처가 나고 또 땅에 떨어진 복숭아를 주워 담는 농부의 모습이 사진으로 실려 있었습니다. 이런 농부들만큼이나 피서객을 기다리고 있던 상인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끝이 보이지 않는 장마와 또 폭우 피해 속에서 피서객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입니다. 상인들과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 싶더라도 수해 이재민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고 또 푸념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 우리가 직장인들 절반 이상이 휴가 계획을 아직도 세우지 않았다 이런 기사를 좀 다뤘었는데 어느 정도 좀 연결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피서객이 그렇게 많이 줄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가 이번 달 1일부터 24일까지 강릉과 속초, 양양 등 동해안 6개 지역의 해수욕장 방문객을 집계를 해봤는데요. 97만 명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152만 명이 찾은 것과 비교하면 36% 넘게 감소한 수치였고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 이번 주 월요일 방문객만 따지더라도 경포 해수욕장에는 3만 6천여 명, 속초 해수욕장은 8,700여 명에 불과했는데 모두 작년과 비교해서 크게 줄어든 수치였습니다. 네, 상인들에게는 참 중요한 시기인데 요즘 또 코로나까지 다시 확산하는 그런 분위기여서 맞아요. 걱정이 좀 큽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고령층의 68%가 73살까지 일하고 싶다 이렇게 답변을 했네요. 그러니까 사실 편안한 노후를 보내면 굉장히 좋겠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다라는 기사죠. 맞습니다. 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고령층 관련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기준 55살 이상 79살 이하 고령층 인구 1,548만 명 중에서 68.5%는 계속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0살에서 74살은 78살까지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을 했고요. 또 75살부터 79살은 82살까지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의지는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5월 기준 고령층의 취업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은 각각 58.9%, 60.2%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계속 일을 하고 싶다라고 답변한 이유도 함께 좀 나왔나요? 맞습니다. 고령층이 일을 더 하려는 이유 중에 가장 주된 이유,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서라고 응답했습니다. 55.8%로 응답자 절반 이상이 이렇게 경제적인 이유를 꼽았고요. 일하는 즐거움을 위해서가 35.6%, 무료해서가 4.3% 등의 순이었습니다. 연금과 관련한 응답을 보면 이 이유가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데요. 고령층 중에서 연금을 받는 경우는 절반에 불과했고요. 또 연금을 받는 경우 중에서도 절반은 월 50만 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희망하는 월 평균 임금 수준을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또는 200만 원에서 250만 원 구간으로 응답한 경우가 높았는데요. 이와 비교하면 한참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더 오랫동안 일을 하려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고령층 빈곤 문제가 우리 사회 또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중앙일보 일면인데요. 랍스터, 전복 갈비탕에 개인 침대까지 달라진 최전방 병영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정전 70주년을 맞이해서 나온 기사죠? 그렇습니다. 네.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은 한국 군대의 의식주가 개선됐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전방초소에서 이른바 MZ세대 취향에 맞는 식사가 나오고 또 개인 침대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도발할 때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또 장병들은 최전선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복무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제목처럼 정말 랍스터랑 전복 갈비탕이 나오는 건가요? 저희 때는 뭐 사실 제육볶음만 나와도 참 좋았는데 정말 네.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급양 담당관은 물론이고요. 사단 영양사 그리고 취사병들이 함께 선호도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MZ세대가 좋아하는 메뉴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메뉴뿐 아니고요. 불고기 버거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마라탕이 나온 적도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외출이나 외박 그리고 휴가를 갈 때면 이거는 정말 꼭 먹고 와야지 이렇게 떠올리는 것들이 있곤 했는데 맞아요. 지금은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딱히 먹고 싶은 게 생각나지 않을 정도라고 응답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겨울에 찬물 샤워를 하는 건 이제 옛말이고요. 온수가 잘 보급이 되고 있다고 하고 또 헬스장이나 독서실 같은 시설도 잘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백두산 부대라는 별칭이 있는 21사단 대대장은 MZ세대 장병들이 나약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최전방에 있는 장병들은 적이 누구이고 또 자신들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확실히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환경이 개선이 된 만큼 우리 장병들 국방에 더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인데요. 지금 사진을 보니까 강이 보이고요. 또 주황색 부표가 보이고 자세히 보면 철조망까지 있습니다. 불법 이민과 관련한 기사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네. 내년 대선에서 물가, 경제 등과 함께 주요 의제로 꼽히고 있는 이민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사진에 보이고 있는 곳은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지대를 관통하는 리오그란데 강의 모습인데요. 그레드 에벗 텍사스 주지사가 이 강을 통한 불법 이민을 막겠다면서 지난달 이렇게 수중 장벽을 설치하겠다고 예고를 했고요. 이번 달 초부터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자, 에벗 주지사는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텍사스에서 3선을 하고 있는 인물인데 자, 이러한 반난민 정책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 월권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백악관 측은 에벗 주지사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고요. 또 미 법무부 측도 이런 수중 장벽은 공공안전을 위협하고 또 미국의 외교 정책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디센티스를 비롯한 공화당의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에벗 주지사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양측이 한치 양보 없는 대치를 벌이면서 내년 대선까지도 이 사안이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는 조선일보네요. 자, 어제 황선우 선수가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을 했고 박태환 선수 이후 11년 만에 메달 획득이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부다페스트 세계대회 은메달에 이어서 이번에 동메달을 따면서 2개 대회 연속 세계대회 메달을 딴 첫 번째 한국 선수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박태환 선수는 한 대회를 건너서 2번 땄고요. 기록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한국 신기록을 0.05초 앞당긴 1분 44초 42로 나왔습니다.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금, 은, 동메달 선수 간발의 차로 결승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메달을 딴 영국 선수와의 차이는 단 0.12초에 불과했습니다. 자, 0.12초면 정말 거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말 끝까지 세 선수 중에서 누가 가장 먼저 터치를 할지 단순히 화면만 봐선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황선우 선수의 활약으로 한국 수영상의 새 장이 열렸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네. 점점 더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황선우 선수 앞으로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황 선수는 이제 200m는 정말 기록을 줄이기 힘든 단계에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또 끝내 해낸 것처럼 지금처럼만 한다면 앞으로 더 좋은 기록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황 선수는 내년 파리 올림픽까지 방심하지 않고 기록을 더 줄여 나가겠다고 예고를 했는데요. 정말 그 모습 기다려지고요. 네.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황선우 선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함께 결선 무대에 오른 이호준 선수도 있거든요. 최선을 다한 이호준 선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0대 여성에게 보험 수십 개를 가입시킨 보험 설계사들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한 달에 최대 수백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며 생활고에 시달렸는데 약관 대출과 신용 대출까지 받아 보험료를 내야 했습니다. 보도에 홍성욱 기자입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식품 공장을 다니는 54살 A씨. A씨가 보험 설계사 2명으로부터 가입한 보험은 2013년 이후 확인된 것만 모두 28개. 남편과 자신의 이름으로 암보험부터 치매, 치과, 의료비, 화재, 운전자 보험까지 개당 수십만 원씩 나가는 종신보험은 4개나 가입했습니다. 언니가 여기 보험 이렇게 어디 가면요 좋다고 들으라고 그렇게 듣게 한 거예요. 난 잘 모르니까요. 내가 보면 알아요? 해마다 새로 가입한 보험 개수가 늘어나면서 월 평균 20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야 했습니다. 월급이 모자라면 가입한 보험에서 약관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냈습니다. 약관 대출 받고요. 그렇게 해서 저기 했죠. 그 약관 대출은 누가 받으라고 한 거예요? 저기 설계사요. 약관 대출로도 보험료 납부가 어렵고 생활이 쪼들리자 지난 2020년과 21년 세 차례에 걸쳐 제3금융권에서 수천만 원 대출까지 받아 사용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저기로 하라고요. 저기 저축은행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 A씨는 사실 지적장애를 안고 있었습니다. 최근 병원 검사를 통해 확인한 A씨의 사회적 연령은 10살 수준. 의사는 사회생활 적응을 위해 타인의 보호와 감독이 수시로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가족들은 직장 생활에 문제가 될까 봐 그동안 A씨의 지적장애 사실을 숨겨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이 터지고 나서 이거를 이렇게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구나. 앞으로도 생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엄청 이분들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제2의 또 이런 피해자가 또 나올 수 있잖아요. 제보 이후 YTN 취재가 이어지자 보험 설계사 이모 씨와 강모 씨는 A 씨가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적장애인 진단심사는 지금까지는 보험금을 환급받기 위해 받은 것으로 실제로는 사회적 연령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중복되는 건 없잖아요. 직업이 보험금 청구인 사람들 봤어요? 중복되는 건 없잖아요. A씨 부부가 지난 2013년부터 설계사 2명으로부터 가입한 뒤 낸 보험료는 확인된 것만 2억 3천여만 원. 보험 혜택을 받은 건 치과 치료 600만 원이 전부였고 보험료 납부로 생활고에 시달린 후 받은 수천만 원 대출은 빚으로 남았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네, YTN 취재 당시 해당 보험 설계사들은 자신들이 A씨 부부에게 제대로 보험 설계를 해줬으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A씨 부부가 가입한 보험을 살펴본 다른 보험 설계사 의견은 달랐습니다. 이어서 지환 기자입니다. A씨 부부에게 보험을 가입시킨 보험 설계사 이모 씨와 강모 씨. 생명보험회사 소속인 이 씨는 종신보험 4개와 치매, 암보험, 의료비 등 보험 10건을, 법인 보험대리점 소속인 강 씨는 실비와 상해, 치과, 운전자 보험 위주로 18건을 가입시켰습니다.
이들로부터 A씨가 가입한 보험은 확인된 것만 수년에 걸쳐 28건. 설계사와 대리점에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안 들죠, 절대. 네. 그렇죠. 네. 왜 이렇게 여기는 안 들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물어보시라고. 강 씨 등 설계사들은 A씨가 보험에 가입할 당시 다른 보험사 가입 여부는 알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보험이 뭘 다른 사람한테 뭘 들었는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뭐 생명이 처분이 없이도 이렇게 보험이 많은 걸 알겠어요? 모르죠. 하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각기 다른 보험사라도 고객이 기존에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또 이를 확인하는 건 설계사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설계사가 그걸 몰랐다고 그럴 수는 없어요. 저희들이 의뢰를 받으면 이분이 어떠한 보험의 규모가 있고 보험을 가입했는지 먼저 확인한 후에 그분에 맞는 맞춤 보험을 해줄 수 있고. A씨 부부가 가입한 보험 목록을 본 다른 보험 설계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계하는 경우는 없죠. 이건 설계사를 위한 설계인 거죠. 거듭 문제를 제기하자 강 씨 등은 보험 가입 여부가 아닌 정확한 보험료를 확인할 수 없었고 A씨 보험 가입 당시에는 조회되는 것이 없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맞벌이하는 A씨 부부 월 수익은 둘이 합쳐 600만 원 정도. 전문가들은 부부 경제적 능력에 비춰 빚까지 지며 수백만 원 보험료를 낸 건 너무 과하다고 지적합니다. 고객이 오히려 가입을 하고 싶다라고 엄청나게 얘기를 했다고 한소 치더라도 설계사 입장에서 한 번 걸렀어야 되는 거라 좀 심하게, 그러니까 이건 좀 과한데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좀 심하게 가입을 시킨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들은 판단력이 떨어지는 A씨에게 무리하게 보험 판매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YTN 지원입니다. 투자 자문업체 라더견 대표의 주가 조작 범행에 가담한 직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어제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VIP 고객관리팀장 김모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라더견 대표가 운영하던 투자 자문업체 직원들로 고액 투자자들을 관리하거나 주식 매매와 법인 계좌 관리 등을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외 계좌에 수백억 원을 예치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기업인이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기업인 A씨에게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국내 자금을 해외로 몰래 빼돌리거나 의도적으로 숨기려 한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석병원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최근에 저희가 아시아개발은행 이야기도 했었는데 IMF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또 이제 내려잡았습니다. 하반기에 사실 정부에서는 반등을 좀 기대했는데 그 관측과 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아시아개발은행도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1.3%로 낮춰 잡았는데요. 예. IMF 역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1.4%로 이것은 5차례 연속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발표했던 것보다 0.1%포인트 낮췄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그 수출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 속에서 내수 소비도 침체될 것. 그다음에 수출이 부진하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출이 안 되는데 투자를 늘리기가 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와 내수 소비도 부진하고 수출도 부진하니까 한국의 경제 성장 전망은 점점 어두워지는 상황이다. 그런 것을 이번에 IMF 수정 경제 전망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IMF가 꾸준히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은 상향 조정하고요. 미국도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 일본도 심지어 상향 조정을 해서 일본은 한국과 달리 한국과 이
이 성장률,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이제 동일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그 저성장 기조가 뭐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성장률이 거꾸로 가는 이런 역주행을 하는 것은 뭐 수출 부진의 영향이 큰데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시장이라고 하는 중국 같은 경우는 IMF가 이번에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나라 대중 수출이 또 부진할 것이라고 예상돼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낮춰 잡은 원인 중에 하나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또 한국은행이 2분기 GDP 성장률도 발표를 했었는데 0.6%에 그쳤습니다. 뭐 플러스 성장은 유지하긴 했는데 이걸 좀 불황형 성장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예, 뭐 불황형 성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번에 그 플러스 성장을 달성한 가장 큰 이유는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 이것을 순수출이라고 하는데요. 네. 순수출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올해 이번에 플러스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근데 순수출이 증가한 이유는 수출이 크게 늘어나가지고 순수출이 증가를 했으면 아주 희소식인데요. 그것이 아니라 수출도 감소를 했고 수입도 감소를 했는데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황형 성장이라고 한 것인데요. 뭐 세부 지표를 보면 뭐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의 그 국내 총생산 같은 경우는 소비에다가 투자, 그다음에 정부 소비 지출을 그리고 순수출을 더한 것이 국내 총생산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뭐 순수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항목들은 다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소비 같은 경우도 특히 뭐 음식, 숙박 소비가 줄어들면서요, 2분기에. 그래서 민간 소비가 0.1%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뭐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겠다고 숙박 쿠폰도 뿌리고요. 뭐 여러 가지 내수 소비 활성화 대책을 한다고 재정 지출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와서 관련 대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요. 투자 역시 뭐 건설 투자, 설비 투자 다 감소를 했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금리도 높고 그다음에 뭐 수출 전망도 안 좋은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를 늘리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소비 지출 역시 1.9% 감소해서 22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었는데요. 네. 이것은 뭐 고물가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긴축적인 재정 정책을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뭐 중요한 것은 순수출은 플러스가 나왔지만 수입 감소한 것은 뭐 유가랑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가격이 감소한 탓이 크고요. 수출이 여전히 계속 뭐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을 우려할 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앞서 이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경제 전망이 좋지 않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이제 우리 경제가 너무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하지 않았냐라는 지적도 있고 또 그래서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시기도 놓쳤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그런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수출은 중국이라는 그 큰 시장의 의존도가 높았고요. 또 반도체라는 단일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반도체 시장이 침체되면 우리나라 수출도 타격을 받고요. 또 중국 경기가 침체가 되면 우리나라 수출 역시 타격을 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특히 중국에다가 수출을 해서요. 중국이 반도체 시장 규모가 큰데요. 일례로 작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반도체의 한 3분의 1 이상을 중국에서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 중국의 수출품에 우리나라 반도체가 사용되기 때문에요.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도 따라서 늘어나는 무역 구조였는데요.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중국이 중간재를 갖다가 자급화하는 데 성공을 함으로써 중국의 수출이 늘어나도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무역 구조가 변화된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국이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지만 생각보다 중국의 경기가 빠르게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 지출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보복 소비가 다시 줄어들면서 중국의 소매 판매의 그 회복세가 꺾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중국의 뭐 투자라든지 역시 아까 말씀드린 소비도 살아나지 않고 수출도 미중 갈등 와중에서 중국의 수출 역시 부진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중국이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정책 수단도 통화 정책 외에는 마땅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의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도 부채가 많아서 재정 지출을 뭐 파격적으로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풀어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고자 하는 지금 길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너무 중국 시장에만 의존하고 또 반도체라는 단일 품목에 의존했던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지금이라도 제2의 반도체와 같은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수출 품목을 주력 품목을 다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또 중국 외에 뭐 인도라든지 중동 뭐 그다음에 뭐 유럽 이런 쪽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당장 조기의 성과를 얻을 수는 없지만 뭐 미래를 대비해서 점진적으로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가 준비하고 있는 거죠. 네옴시티 건설과 관련해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시회가 열립니다. 근데 국내 기업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뭐 경쟁 입찰에 나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뭐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서요. 네. 사우디 북서부 홍해 인근에다가 서울 면적의 44배에 달하는 총 640조 원 규모의 그 투자 금액으로 100% 태양광 풍력 같은 친환경 에너지로 자급자족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이런 야심찬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2055년까지 3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뭐 2050년 말까지 10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그리고 1단계 완공이 뭐 2030년에 완공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는데 그때까지 뭐 인구 100만 명을 살게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와가지고 아시아 첫 번째로 한국에 와서 전시회를 개최하는데요. 그만큼 이것은 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한국이 서로 간에 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고 네. 그다음에 한국도 네옴시티에다가 뭔가 많은 투자를 수주하겠다라는 그런 노력의 결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네옴시티의 그 건설을 책임지는 임원진들이 대거 한국을 찾았고요. 그다음에 한국도 뭐 그 네옴시티에 투자를 원하는 여러 기업체 관계자들이 비공개 만남을 해서요. 100여 개 기업체 관계자들에서 200명의 그 관계자들이 네옴시티 임원진과 만나서 뭐 기업당 약 3개의 프로젝트, 투자 프로젝트를 설명을 하고 뭐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도 이것을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앞으로 네옴시티에 연락관을 상주시키고 뭐 민간 협력 체계를 가동하겠다라는 계획이라서 이것도 뭐 한국의 그 뭐 새로운 수출이라든지 경제 성장을 위한 활로를 개척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해외 건설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또한 또 민관 합동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좀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예. 장기전으로 가고 있지만요. 그래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요. 그러고 나면 우크라이나를 재건하는데도 또 막대한 자금을 우크라이나 정부가 소요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뭐 속도전으로 선제적으로 여기 시장에 들어가서 뭔가 우리가 투자를 할 기회를 포착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역시 뭐 규모면으로 보면 약 980조 원 규모로 추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원전이나 신재생 에너지 같은 에너지 사업, 그다음에 뭐 도로 교량 복구 같은 물류 교통망 개선 사업, 그다음에 뭐 방위 산업 같은 다양한 분야의 뭐 투자 기회가 지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폴란드 방문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인프라부에서부터 재건 사업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받아서요. 분석을 하고 뭐 우크라이나 인프라부와 주기적으로 화상회의를 개최해 왔고요. 그래서 지금 8월 말에 재건 협력단을 파견을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건 협력단은 건설, 에너지, 그다음에 뭐 수자원, 정보기술, 철도 차량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 10여 곳이 파견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정부도 현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의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네.
자, 미국 소식도 보겠습니다. 최근에 설문조사에서 미국 경제 전문가 10명 중에 7명이 이제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50% 미만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앞으로 미 연준이 어떻게 좀 판단을 해 나갈까요? 예, 뭐 이 최근에 그 7월 달에 전미 실물 경제 협회에서 미국 기업들에 소속된 경제 전문가 5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네. 뭐 71%가 향후 1년간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50% 미만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불과 3개월 전인 4월 달만 해도 이 비율은 절반에 그쳤었는데요. 3개월 만에 20%포인트나 증가를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 6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3% 상승률 밖에 안 해서 빠르게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그 노동 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 실업률만 하더라도 3.6%밖에 안 돼서요. 미국의 완전 고용 기준이라고 하는 4% 실업률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물가는 빠르게 안정되고 그다음에 노동 시장은 견조해서 뭔가 미국의 경기 침체 자체가 없는 노랜딩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 뭐 그래서 이런 낙관적인 기대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미 연준 같은 경우는 이번에 FOMC 회의에서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기정사실화가 됐는데 네. 관심사는 올해 안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기준금리를 인상할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뭐 두 가지 의견이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뭐 첫 번째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떨어지는 추세를 봤을 때 물가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니까 추가 인상은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노동시장이 여전히 이렇게 타이트해서 임금이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그 타이트한 정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은 이번에 한 번만 인상하고 그 수준을 동결하는 거, 연말까지 동결하는 것이 유력하다고 생각하지만요. 노동시장 관련된 지표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을 지켜보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사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밤사이 해외 증시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뭐 사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될 것이 아니냐 하는 기대감하고요. 두 번째는 실적 발표 시즌인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호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투자 자금들이 몰려 들어가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뉴욕 증시가 지금 뭐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다우존스 지수는 12거래 연속 상승을 해서요. 6년 만에 이것은 가장 긴 랠리를 보였고요. 빅테크 기업 중에서는 장 종료 후에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의 실적 전망이 뭐 시장 전망보다도 더 좋게 나와가지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시간의 시장에서 7%나 주가가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뭐 뉴욕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긴축 종료, 그다음에 미국 경제의 그 노랜딩 시나리오가 가시화되면서 4거래 연속 상승해서 배럴당 79.63달러. 까지 유가도 상승한 상황입니다. 예. 자, 오늘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병훈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현직 교원이 학원이나 강사에게 돈을 받고 별도의 수업 문제를 만드는 일이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교원이 특정 학원이나 강사에게 문제를 파는 것은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몰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교원이 시중에 공개적으로 유통 판매되는 출판사의 문제집을 저술하는 행위는 계속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마약을 몰래 들여오다가 적발된 중량이 사상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마약 밀수 적발 건수는 325건, 양은 329kg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건수는 다소 줄었지만 중량은 역대 상반기 중에 가장 많습니다. 이 같은 증가세에 대해 관세청은 국내 마약 가격이 해외에 비해 높게 형성됐고 마약 수요도 지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생후 2달이 채 안 된 아이가 두개골과 왼쪽 허벅지 뼈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은 뒤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20대 친아버지에 대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보도에 윤태인 기자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른 아침 이곳에서 생후 50여일 된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의식이랑 다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CPR을 따로 안 한 겁니다. 당시 울고 있던 아이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아이 몸에서 수상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아이의 두개골과 왼쪽 허벅지 뼈가 부러져 있었고 뇌출혈 증상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병원은 아이가 다친 부위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친부 20대 남성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아이는 입원한 지 하루 만에 급격하게 상태가 나빠져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아들 학대해서 숨지게 했다고 보고 죄명을 아동학대 치사로 바꿨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안아주고 흔들었을 뿐이고 상처가 나 있던 이유도 모르겠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이 어머니 역시 다쳤던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미처 걸음마도 떼지 못한 아이가 스스로 움직이다가 다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활동성 없는 아이가 어떤 두개골 골절이나 뇌출혈 또 왼쪽 좌측 대퇴골 허벅지 부위에 골절이 일어난다는 것은 가해 행위라든지 그런 행위가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상처로 봤기 때문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아내도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룩셈부르크의 92살 용사를 만나 머나먼 타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용기를 한국 국민이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인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옹 모아엥 생존 용사를 만나 격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기념식과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방한한 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와 신디 키로 뉴질랜드 총독을 잇따라 면담했습니다.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인 루마니아 코앞에 있는 우크라이나 항구를 공격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공격은 지난해 개전 이래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국 영토에 가장 근접한 공격이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군의 드론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오데사주 레니 마을에 있는 다뉴브강 항구 곡물 창고 3곳이 파괴됐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은 4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7명이 다쳤습니다. 레니 마을은 다뉴브강을 사이에 두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인 루마니아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공격 당시 레니항에 있던 루마니아 선박 6척은 루마니아 쪽 강둑으로 대피해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17일 흑해 곡물협정 참여를 중단하고 주요 항구 도시인 오데사에 대대적인 공습을 이어가면서 레니와 이즈마일 등 다뉴브강 항구들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다뉴브강을 통해 매달 200만 톤에 달하는 곡물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러시아가 다뉴브강 항구를 공격하면서 나토와의 직접 충돌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다뉴브강 항구를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나토 동맹국 영토에 가장 근접한 공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나토는 한 동맹국이 공격을 받으면 전체가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대응하는 집단 방위 체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루마니아나 폴란드가 러시아의 공격을 받으면 나토의 대응이 불가피해집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다뉴브강 항구를 공격한 이후 미국 밀 선물 가격이 지난 2월 21일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타이완이 중국의 침공에 대비한 실전 군사훈련에 돌입했습니다. 공습 경보에 따라 일반인들까지 모든 걸 멈추고 대피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자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멈춰섭니다.
시민들은 서둘러 지하철역으로 몸을 피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도 예외 없이 30분 동안 발이 묶였습니다. 걱정도 많이 했었고 좀 당황했었어서 그런 안내가 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기차역에선 적의 공습을 가정한 민방위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소방대가 진화에 나서고 부상자 구조와 민간인 대피가 이어집니다. 我觉得有可能会发生，然后真的发生的时候，情况应该跟现在不太一样。 타이베이를 비롯한 타이완 북부 7개 도시에서 중국군의 침공에 대비한 실전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해저 케이블이 끊긴 상황을 가정해 대체 통신망으로 갈아타거나 군용기를 민간 공항에 이착륙시키는 연습도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날엔 대규모 상륙 저지 훈련도 펼쳐질 계획입니다. 훈련 첫날부터 중국 전투기 25대와 군함 4척이 맞불 무력 시위에 나서면서 타이완 해협의 군사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슈퍼태풍 독수리의 북상에 따라 훈련의 일부가 취소되는 등 양안 사이 군사 대치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휩쓸고 있는 남지중해 연안국인 알제리에서 산불이 발생해 30여 명이 숨졌습니다. 알제리 내무부 발표에 따르면 일부 지역 기온이 섭씨 48도까지 치솟은 가운데 16개 주에서 97건의 산불이 발생해 군인 10명을 포함해 최소 34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수도 알제 동쪽의 베자이아, 부이라, 지젤 등의 주에서 산불이 심해 이 3개 주에서 1,500명 이상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오늘 아침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이후에도 전국 곳곳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 남부지방은 대구가 33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일부 남부 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파주와 연천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집중되면서 호우경보가 발령 중인데요. 이 지역에는 오전까지 최대 60mm의 비가 더 내리다 점차 그치겠습니다. 다만 이후에도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곳에 따라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1도, 전주 26.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0도, 광주 32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실제 체감 온도는 이보다 2, 3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무더위 속 전국 곳곳에 소나기 정도만 지나겠고요. 이후 장맛비가 다시 내릴지는 태풍이 변수가 되겠습니다. 제5호 태풍 독수리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태풍이 남긴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주말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다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썰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